과목, 신설, 수업, 실정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이 세션은 제1부가 네 분 선생님이 발표하셨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 세션은 발표자가 계시고 7분 선생님 토론자로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분 선생님들이 1부의 네 분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것이라던가 감상 혹은 그런 발표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 그런 것을 자유롭게 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시간이 7분 선생님이 토론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상당히 급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은 한 분당 6분 내지 7분 정도 짧은 기간밖에 없겠습니다만 시간을 잘 지키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간 관계상 선생님들 자세하게 소개할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선생님들의 소개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일본의 교토대학에서 오신 음악 스승 교수 소개합니다. 음악 교수는 중국사, 중국 명정 시대사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음악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ご紹介に預かりました京都大学の私今日準備いたしました3つの問題を話題として挙げたいと思います。1つは通信史に関わる問題、2つ目は遠行史、ソウルから北京へ旅行しておった遠行史の問題、そして3つ目に用意いたしましたのはいわゆる殺法体制という概念の問題です。先ほどのご発表の中で殺法体制の問題に関わる発言がございましたので、順序も違います。まず前後のつながりからこの殺法体制の問題準備いたしましたペーパーでは3枚目でございますが、そこから話させていただきます。先ほどのゆ先生の各国での教科書と現状の中で、日本の三谷先生が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というものを出されて、そこで、これまで、明治政府が行いましたいわゆる琉球処分というものを琉球併合を書き換えているところを評価されたかと思います。この問題まず申しますが、実は私が専門にしております明朝の時代あるいは清朝の時代、特に明朝の時代ですが、この1609年という年に日本の薩摩藩が琉球へ侵略いたします。でこの問題につきまして当時の明代の歴史書あるいはそれに基づいて書かれました朝鮮の資料によりますと、日本が琉球を併合したという叙述が出てまいります。従いまして当時の明朝もそしてその次の清朝も朝鮮もともに日本がすでに琉球を併合して実質的な支配を行っておるという前提のもとで外交を進めてお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この辺りの問題、殺法体制という概念が果たして、適当かどうかというのをですね、もう一回考え直してみる必要があるであろう。先ほどのご紹介の中で、中国では東亞史、東アジア史というのが出されて、そこでは朝貢殺法体制という概念が記されておるそうでありますが、その辺りの17世紀、18世紀の
東アジアの構造を的確に表現した言葉として概念として薩法体制というのが果たして正しい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我々はもう一度検証し直してみ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存じます。これ以上時間ございませんので、第3点は省かせていただきます。第1の問題として挙げましたのは通信使の問題でございますが、これは私昨年まで、韓国で少なくとも使われておりました高校の歴史教科書では日本は通信使一行を通じて朝鮮の先進的な学問をや技術を学ぼうとしたとされ、また通信使は外交施設としてだけではなく通信使、朝鮮の先進文化を日本に伝える役割を果たしたという事実がございますが、私が今まで調べましたところでは必ずしもそうではなかろうと思います。つまり17世紀をとってみましたらこの事実はある程度は正しいと言えるかもしれませんですが、18世紀以降の両国の交流文化交流を見てみますと、少なくとも日本ではもはや琉球の施設が持ってまいります文化に対してはほとんど興味を示さなくなっておって、逆に、朝鮮の方から参りました施設の方が日本で新しく生まれましたいわゆる古学、伊藤人斎とかあるいは荻生空の学問に対して異常なまでの関心を示すと、そして1764年の通信誌になりますと荻生空とかあるいは彼の弟子が編纂いたしました書物を何とか手に入れて帰国しようという大変熱意を見せるのでございます。従いまして、この18世紀こそは両国の文化交流の大きな転換期に当たっておったのではないかと。そしてそうした18世紀の状況というものをこのように捉えてこそ19世紀以降の東アジアあるいは韓国と日本との関係をよりスムーズな形で把握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私の考えでございます。もう一点、それは2枚目で書きましたですが、朝鮮遠航史に関わる問題でございます。私は現在、ホン・デヨン高大王に大変関心を持っておりまして、彼が1765年に北京に旅行いたしました時の記録の「漢書筆談」という書物を日本語に翻訳、そして注釈をつけるべく今ほとんど作業が終わ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この本デヨにつきましては現在の韓国の教科書では実学者として取り上げられているかと思いますが、この漢書筆談を初めに読みましたパク・チェガなどはそうした実学者としての本デヨに対してあるいはこの漢書筆談に対して感激したのではございませんでして、彼は彼の書いたものの中でこの書物を読んだ時に気が触れて自分は気が狂ったかのごとくなってご飯を食べようとしてスプーンを持ってもご飯が食べられない、あるいは顔を洗おうとしても顔を洗えないというほどの大変なショックを受けたのでございますが、特に彼その漢書筆談の中には科学技術とか自然科学に関わる叙述はほとんどございませんですので、彼らが何を感激したのかということをもう一度我々は考え直す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もう一つ関心を覚えますのはこの高大王が中国の知識人たちとこれは非常に高い知識人でございますが取材いたしました時に、置かれた彼らの人間としてのあるいは個人としての位置でございます。これが当時国際環境としてありました両国の位置、つまり皇帝とその臣下であるという両国の関係を超えた形での何と申します位置が、つまり簡単に申しますと高大王の方が目上ともあった段階から認められる、このような交流がかつてあったと、当時の文化的なあるいは政治的な位置関係とは全く違った交流がなされておったという点は我々はもう一度認識していいことだろうと思います。時間が参りましたので簡単でございますが以上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네, 홍 선생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 예라는 개념의 문제, 그리고 조선통신사
소포를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그리고 연연사 소포를 수 있는 전나라와 한국과의 관계,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마 선생님의 생각을 비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혹시 일본에서 오신 동경대학 명예교수이신 와다하루키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다 선생님은 러시아사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와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和田でございます。私が用意した文章がありますが、今日はアー先生から新しい東アジア史の教科書を拝見見せていただきまして、どうも私の言ってることもちょっと時代遅れにな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して、とにかく時間もありますから、これは引っ込めまして、簡単にいたすことにいたします。それで、先ほどの討議を伺っていて、韓国側の話も伺い、それから三宅さんのお話も伺いまして、確かに東アジアという地域概念というものが、これは自然に与えられているものじゃありませんで、つまり我々が今どのように生きるかという観点の中から、我々にとって必要な地域は何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その時に東アジアという地域が出てくる、あるいは東北アジアという地域が出てくる、あるいはアジア太平洋地域が出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が、そういうふうになるのであって、このことをよく考え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韓国ではご承知の通り、ノムヒョン大統領が2003年ですね、登場されましたときに、東北アジアという時代が来たと、東北アジアの時代が来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それで東北アジアで機材団も生まれ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現在のところはこれは東アジアという教科書、教科が発足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それで現在のところ東アジアという概念はいろいろ議論がございますけれども、少なくとも今出ている東アジアというのはすべて、ASEAN プラス3から出ている概念でして、したがって東南アジアを含んでいる概念です。東南アジアと東北アジアを含んだ概念として東アジアがあるわけでして、でそういうことを別にして、日中韓というところで、東アジアを考えるという考え方ももちろん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日中韓の三国のサミットも行われ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うことはあるんでございますけど、ここのところをよく考えた上で、歴史を見ていく、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で、ご承知の通り、東北アジアという概念につきましては、具体的にはご承知の通り、現在、6者協議というのが行われておりまして、アメリカ、ロシアを含めて、韓国、北朝鮮、日本、中国というものが入っております。で、台湾はもちろん入っていない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東北アジアといいまして、台湾のことをどう考えるかということは、大きい問題であることは確かにございますが、東北アジアというのはそういう概念として、存在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れから、それ以上、地域概念の問題です。で、何を論じましても、これから申し上げると、戦争の問題を論じましても、アメリカは言えないで議論ができるのかという、朝鮮戦争にしてもベトナム戦争にしても、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まいります。で、ロシア、日露戦争の場合になれば、ロシアをどうするかという問題も入ってまいりますので、このあたりが考える必要です。で、東北アジアないし東アジアの新しい歴史像を考えるということは重要なわけでございますが、これを考えるときにやはり引き続き戦争の問題が非常に重要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おります。それで、戦争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これは日本のこの地域における戦争ということが問題に
となっておりました。それで、日本は日清戦争から1945年の敗戦まで約50年間続けて戦争をしておったわけでございました。日本の50年間の戦争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まず言えるかと思いますが、戦後になりまして、しばしば冷戦ということで説明されてきておりますし、安先生のご用意された教科書も冷戦と戦争という章になっております。しかしその中身は中国の内戦から始まって朝鮮戦争、ベトナム戦争と書かれておりますし、これは非常にそういう3つの戦争を一人まとめずに述べたことは画期的なものではないかと私はいたしました。私の考えでもあります。それで日本では昨年完結しましたが、岩波書店から東北アジア近現代通史という本が出ております。10巻の本でございますが、この本は戦後のつもりにつきましては新アジア戦争という概念を採用しております。この新アジア戦争という概念を通じて中国の内案から朝鮮戦争、インドシナ戦争、そしてベトナム戦争までを論じていると、こういうふうになっております。で、日本の戦争という問題につきまして、これが今なお残している傷跡というものが、そしてそれがもたらしている対立というものが、この地域の重要な問題でありますが、その問題につきまして、長い間の議論がありました。運動家の議論もありましたし、被害者自身の声もありまして、日本人の側の努力もあ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でそういうものをさらに進めていく、今日慰安婦問題がなお新しい解決を求めて声が挙げられておるわけでございますが、それは新しく進めていくためにも、この戦後の第二次大戦後の新しいアジア戦争というものを合わせて考えて、日本の戦争50年だけではなくて新アジア戦争30年も含めて80年間のこの戦争全体を見直して、そこからいかにして脱却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ことが新しい歴史像の構築のあたっての一つの課題ではないか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以上でございます。고맙습니다. 와다 선생님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 동아시아라는 것을 미리 존재된 설정된 그런 개념으로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그런 앞으로의 과제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를 생각할 때 전쟁의 문제를 비할 수 없습니다만 특히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냉정이라는 개념으로서 그 시대를 그려왔습니다만 그런 개념, 냉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두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국의 북경대학에서 오신 왕신숑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왕 선생님은 일본사, 특히 일본의 근현대사까지 연구해 오셨습니다. 왕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谢谢。首先感谢主办方对我的邀请。但是非常抱歉的是，因为突然收到邀请来开会，没有做很好的准备，甚至衣服也没有准备就过来了。所以简单的呢谈谈我的看法。我想讲3点。第一点就是说，充分肯定中亚三国这些年来在历史教育所做的努力。无论是在政府还是在民间，特别是在教育界，我们在共同编写东亚历史和历史教育方面，还是获得了一个很好的成绩。比如说在日韩之间有政府间的共同历史研究，现在第2期已经结束。准备
进行第3期。那么在中日之间也有历史共同研究的项目，第1期已经结束了，第2期还没有开始。特别是今天在会上有韩国的学者和日本的学者都提到了这个东亚史、东亚历史的教科书的编写和学校的教育，确实这是一个很好的一种共同行为。那么这一个学期在北京大学也进行了一门课的教育，就是东亚共同体综合研究这么一门课，是通过不同的侧面来讲述东亚共同体。其中有一章是关于东亚历史认知的问题，是由我来承担的，就是从历史认知的角度来看东亚共同体的形成和它的影响。所以我想就是说，包括刚才郑会长也提到了，就是我们中日韩民间编的那个共同的教科书，最早是出的一个参考书，现在呢又出了教科书。我想这些工作还是非常的有成效，是值得肯定的。对我们东亚地区能够形成一个共同的历史认知和对推动东亚共同体的发展会起到一个好的作用。但是我想讲的第2点就是我们应该充分的看到，就是这些共同的努力，它还没有在社会效果方面所达到我们的期望。就是说这些共同努力，它的社会效果还没有显示出来。因为像日韩之间的共同研究还在持续，中日之间完成第1段之后，还没有持续第2段。那么这也是反映了2个国家对这个共同事业所持的一种不同的意见。特别是在2国之间或者是多国之间还存在着严重的历史方面的冲突，包括中韩之间、日韩之间、中日之间都有关历史认知的矛盾。特别是我们看到中日韩这东亚3个国家，现在应该说就是说最应该建立一个东亚共同体，恰恰呢它的矛盾是最大。我们可以分别和东盟和其他地区的国家签订一些自由贸易协定，但是在中日韩之间，恰恰是在这个方面走得远远不够。就是说我们的实际的贸易人员的往来非常的频繁，但是我们之间的这种自由度，就是自由贸易程度，还是远远的落后在其他的方面。虽然我们中日韩3国首脑每年都举行一次会议，但是今年在北京这次会议，应该说还是不是效果特别的好。用中国话讲，有一点点这个不欢而散。特别是在中日之间，也可以看出，就是说我们围绕历史认知还有很大的差距，我们的努力还应该进一步的发展。这是我讲的第2点，就是说虽然我们在这个历史研究方面，在历史教育方面做出了很多的努力，但是社会的效果还远远没有显示出来。那么我最后讲的一点就是想谈一谈作为共同研究的历史问题，我们应该注意哪些方面。我觉得应该有4个方面需要我们去注意。就是说在共同历史研究，第1点
就注意它的政治性和学术性。那么在这些国家之间，比如说中日之间、日韩之间，或者是中韩之间，那么现在暴露出来的历史问题，大多都带有政治性，或者说很强的政治色彩。那么我们作为学术研究的学者，那么用一种学术的研究方法去解决这些政治化的历史问题是很难的，所以我们不应该把这个解决这些问题抱有很高的期望。虽然我们做了很多的努力，但是呢，这个应该说这个解决这些历史问题还有相当的差距。这个主要是在我们历史领域之外，它是属于双边和多边的关系的改善，能够慢慢的去解决这些历史问题。当然，刚才台湾的谭先生也讲过了，我们作为历史研究者，应该为这种历史认知的达成能够发挥我们的作用。但是这是第一点，我想强调的，就是共同历史研究中要特别注意它的政治性和学术性。那么注意的第二点就是它的过程性和结果性。因为我们讲学术研究呢，它需要一个很长的时间。比如我参加的中日共同历史研究，它虽然经过了3年的时间，真正达成一个共识，就是说在学术界、在学者之间达成共识也是很难的。在古代史也是这样，近现代史更是这样，它得需要一个相当的过程，这样呢才能够取得一个良好的结果。当然，我就刚才也是说过了，就虽然我们做了很多的努力，现在的社会效果并不像我们期望的那样高，但并不否认我们的努力会有它的价值，这是第二点。那么第3点呢，就讲的是一个历史性和现实性的问题。就是说，我们作为历史学者，更多的是研究历史上发生的事件，为一个过程。但是我们的问题意识往往是来自于现实社会，就是说，正是因为就是两国和多国之间出现了这些历史问题，才使得我们去研究那些过去的历史现象。这里边呢，就是有一个怎么区别现实意识和历史研究之间的关系。我们并不是为了解决现在的问题去研究历史，而是就是说更多的是把过去的历史阐明清楚，为现实而服务。这个大家想一想，就在中韩、中日或者日韩之间，有很多历史问题，恐怕为什么那么难以解决？更多的还在于就是我们还是现实意识太强。这是我讲的第3点，就是说历史性和现实性。那么讲的第4点，也就是说在共同历史研究过程当中要注意的就是一个差异性和共同性。所谓的差异性，就是说在古代历史研究过程当中，更多的强调文化的独特发展、相互的影响。虽然我们讲在东亚地区3个国家它的相互的往来和影响是非常强烈的，但是呢，每个地区都有自己独特的历史和独特文化。你把它放在一个观点下去认识，虽然我们强调区域史，强调跨民族的历史，但是呢，也不能否认它有更多的独立性。那么另外一个就是共同性。所谓的共同性，我想主要是讲近现代以后，为了一个现代化的过程，我们还是有一个目标。这样的话，可能呢会对近代以来有些事件的认识会产生一个良好的推动。这是我讲的这么4点，就是说在共同研究方面，应该注意的4个对立统一的一个问题。那么我想就在这个基础上
将来我们搞共同研究的时候，是不是能够找出一个更好的合作的范围和合作的角度，更有效的来推动我们相互之间的历史认知，推动我们的历史教育，能够为东亚共同体做出我们历史学家的一个贡献。我想就是这么一个谢谢。 네, 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에 그 동아시아 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이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연구자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역사인식에 관한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세 번째로서는 그 연구자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문제로서 네 가지 전지성과 학술성의 관계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역사성과 현실성의 관계 그리고 서로의 각국의 차이와 공통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면서 공동 연구를 진행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역시 그 중국의 연합대학에서 오신 정원쇼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주로 지금까지 중국 중심으로 한 그 해역사, 해역의 역사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정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各位下午好。首先，我想特别同意花大先生说的，就是东亚的历史研究要有一种开放性和瞻远未来。所谓东亚历史，不只是东亚以及中日韩和东南亚国家的历史，可能从近代以来，也应该包括西方一些国家进入东亚的一个历史进程，特别是美国作为东亚的存在，以及俄罗斯作为东亚的存在。也就是说，我们在从事历史研究和历史教育的时候，所以未来的东亚共同体的建设，要把美国甚至在一定程度上，俄罗斯作为一个东亚的国家来看待，而不是东亚之外的力量。如果东亚不能处理好美国和俄罗斯的关系，可能将来的东亚共同体的发展可能也是比较困难的。另外，今天下午很多专家都已经谈到说，要超越一个 nation 民族国家的范畴，追寻一个东亚的历史的看法。那从我来看，东亚的历史到底是怎样？也就是说，历史上的东亚是一个怎样的情况呢？我们来看呢，从民族的国家的角度，现在东亚产生了很多问题，包括中日之间的领土的争端，像钓鱼台的问题。日本和韩国之间也一样有独岛或者德岛，也是领土问题。甚至在历史认识，好像中日之间的高句丽的问题等等问题很多。那如果回到历史的现场，在历史上的东亚到底是一个什么情况？我们可以看到说，在近代以前的东亚历史，就现在我们所讲的民族国家和主权国家的观念，不是这些东亚的核心的价值，也没有主导东亚的历史进程。所以我们来看，就是说，在历史上，东亚系不是一个以民族国家为单位，也不是以国家主权为示范的独立的文明圈。当然，我们也应该看到说，在这个相对独立的文明区域中，影响最强大的，也就是说最具有辐射功能，能够对周边国家产生广泛影响的文明核心区域，可能还是现在我们讲的中国，也就是历史上的中原。那除了这个中原之外，它还有其他的文明圈，所以我们现在可以看出历史的东亚有几个特点。第一个特点就是说，在中原之外，
它始终存在着一个以小中华自居的次文化圈，也就是说，在中原文明之外的政治性的国家主题一旦形成，它也可以发展成自身的文明圈。当然，由于这些文明圈牵涉的中原文明，或者说可能主要是儒家文明的规范，所以他们叫中原文明而言是次一级的较小的核心圈，是处在这个外移的，我们可以说是一种次区域特征的核心圈。所以我们看到，在朝鲜列岛上，或者说韩半岛上国家和日本列岛上的国家，甚至是东南亚中南半岛上的国家，像越南，选择的道路都是这样。所以我们讲，由古代东亚是一个多中心并存的，或者说是一个核心和次核心并存共存的结合。第二个就是古代东亚世界的特征，就是说，作为中华世界核心的，虽然它的原理规范和制度要素有稳定性，但是主导者的政权和民族并不是一成不变的。特别不是我们中国人经常提要引领明朝的时候汉人的万世一系，所以在中原的2000年的历史上，我们也经常可以看到所谓以夷度华的例子。如果从这个角度来讲，就说朝韩国历史上的人情战争，也许可以找到一些新的解读。但是这也要看到，说虽然是一种共存的结构，但在这个结构中是以理智为特征的，所以是以拥有还是没有拥有理作为一个中华之系的核心价值。有没有理，也是这些国家的政权合法性的一个根本，所以还是要拥有理。所以这些国家都要追求一个理。第三个特征就是说，在东亚的历史上普遍存在着一个所谓的中间接触期，也就是在核心期和次核心期之间，也存在着一种中间接触期，好像明清时代的东西。在次核心期之间，也存在着一种中间接触期，好像说我们说朝鲜半岛和日本列岛之间的对马。那这些中间接触期的存在，不仅没有导致核心期和非核心期的冲突，甚至是相反的过来，强化了他们之间的联系。实际上，研究历史的人都知道，仁川战争之后，朝鲜和日本关系的恢复，对马岛从中是起了一定的功能。还有历史上的东亚，还有第四个特征就是海洋世界的共同开发。我们今天是在济州岛举行这样一个论坛，探讨东亚历史教育和研究的问题，所以从来强调海洋之系可能就更加有意义。我们也知道，历史上东亚的之系不仅仅是陆地之系，而且还是海洋之系。现在我们这些国家虽然为了海岛的主权和海洋开发而争议，但在历史上可能并没有这么严重的问题。因为海洋是更加开放、流动，而且具有多样性和多层性。实际上，我们也可以看到，东亚的海域是东亚各民族是共同利用的。大家也知道，14世纪以来，我们经常讲到倭寇，但实际上，倭寇可能不单纯是日本人，甚至也有中国人，也有朝鲜人的参与。所以我们还是要看到，海洋是一个共同开发的世界。现在之所以会对海洋的岛屿的主权和海洋开发，或者说专属经济利益开发的争论，和西方主权观念的引进是有很大关系。所以我们还是要把共同开发的观念引入进来。然而从上面来看，我们到底应该怎么看呢？现在民族国家尽管是存在，但是我想还是要在力所能及的超越民族国家的视角，来继往开来的认知东亚的历史。特别我们也应该看到，说历史上东亚无论是称它是朝贡体系、华裔之系，还是称为中华世界之系，都始终是存在多层面的政治、经济、文化和社会交流。它既不是
单的政治关系，更不是简单的西方那样的霸权体系，而是有包括中心和周边的关系，有大规模的南方和北方的关系，也有海洋的关系，沿岸和内地的关系，大陆和岛屿的关系。那我从我个人感觉，最为重要是东亚在历史上有一个模糊的东亚认同，这个核心就是国家利益。历史上的东亚国家利益和区域的利益，该说基本上是一致的。因此，我们大概只有抛弃民族国家的政治性的心结，以东亚视角，客观理性的研究东亚历史，才能解决以及领土民族主义和历史民族主义的复杂问题。从历史认识找到东亚发展的真正的推动力。在这方面，如果我们在济州岛，所以我们可能也许更应该注重东亚海洋的建设性的作用。我们中国、韩国、日本在海洋上虽然存在不同的冲突性的主权宣示，但是也许和东亚的非国家的一些地区，包括像济州岛，也就东亚的沿海和岛屿地区，也许可以从历史的经验中探讨一些超国家主义的区域合作的可能性，这就是我的简单的看法。谢谢。 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의 지적은 주로 세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화려 선생님이 지적하신 동아시아랑 지역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두 번째로서는 그 동아시아 문명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문제로서 중화와 소중화 이런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동아시아를 생각할 때 민족 국가를 단위로 해서 보는 그런 관점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해양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동아시아보다 앞서서 역사 인식 문제 그리고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런 유럽에서의 노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기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독일에 있는 게르 에카르트 국제 교과서 연구소에 계시는 에카르트 훅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훅 선생님은 지금 그 연구소의 부소장으로서 계십니다. 그러면 훅 선생님.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kind introduction. Actually, I had prepared a presentation to give you, but I have decided not to read this presentation to you because I would rather like to pick up a few points that came up to me after having listened to the very interesting papers in our first session. And after having heard these papers, I really have to say maybe Europe has to learn lessons from East Asia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However, unfortunately, I won't be able to refer to the three textbooks that were mentioned in the previous session, but I hope that I can, somewhere in East Asia at some kind of occasion, give you an overview about a German textbook on the history of East Asia, which has been developed and has been writing right now and as a joint project of the Georg Becker Institute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hopefully this textbook on the history of East Asia for German students will be published by the end of this year. However, I would like to raise 3 points, and I would like to frame these points in 3 questions and answer or try to give an answer to these questions from a European perspective. The first question is, after having listened to these papers, is why do we need a textbook on regional
history? Why do we need a textbook on the history of East Asia or the history of Europe? And I believe that behind this question is the idea or the belief that a shared history, a common history, a history of a region could contribute or could foster a regional community building, could encourage an identity building process in a certain region. However, looking at Europe and the European experience, I have to say that is a very, very difficult and long process. And as Professor Wang and also Mr. Miyabe have mentioned, it's a highly political process. Looking back at 60 years of European unification process, we can say that this process has started on an economic level, was continued on a political level, and for the past decade or so has made progress on a cultural level, but still there is a lack of common European identity in Europe until now. And there is no common European history textbooks on European history itself. And although European history is inscribed in most curricula in Europe, most curricular and most history textbooks are still characterized by more or less national approaches. So what I'm saying here is that a cultural regional identity process is a long process that is very much linked to certain political processes, and if the political conditions are not in favor of such cultural regional identity building process, then this process is really likely to fail at some point. The question is, the second question I would like to raise is,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textbooks? Well, textbooks play a very, very important role in this cultural regional identity building process. Why? Because at the bottom of such a regional identity is historical reconciliation, coming to terms with different experiences, often with history within a certain region. In Europe, history textbooks have been used for this progress in two ways. First of all, through a thoroughly textbook revision process that started already in the 1950s and was done by many different civil society actors and also by governments and also by institutions of Europe itself, especially the Council of Europe. After having revised most of the textbooks, the second process started, which was the development of bi- and multilateral common or joint textbooks. I don't have any time to go into detail here, but today there are basically two attempts to establish a common European textbook or textbook on European history. And I would like to mention these two. First of them is the development of a joint German-Polish history textbooks, which is not intended to be a textbook on the history of the two nations, but a history of European history written by German and Polish scholars and teachers. That textbook is supported by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nd the first volume is supposed to be published in 2014. The other attempt is to write a common European history textbooks on European history, and this attempt is very much supported by the European Union. This project has not made a lot of progress yet, and that is due to a variety of difficulties and problems, and I would like to mention a few because I think these kind of problems have been raised here during the presentations and are important for East Asia history textbook production as well. What are difficulties? The first one is, and one of the former speakers have referred to, Professor Wang, for instance, is the definition of space. Before you can write a regional textbook or textbook on the history of a region, you have to define the space. That seems to be easy in the case of East Asia. After I've heard some comments here, it looks like it's more complicated, but if you look at Europe with more than 15 countries, it's even more complicated. What is Europe? How is this space constructed? And is it only a geographical space, or is it a cultural space as well?
is the space stable or has it changed over history? And if it has changed, then some countries belong to Europe at some point, but at some other point they didn't. How to include that and how to come to deal with like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a space that is not the same over the century. The second point that has to be considered when talking about European history is what is the common ground of such a European history? If you take all the European countries and you ask what makes you a European country, you probably would get 50 different answers. But if you want to write one textbook, you need a common ground. How do you define a common ground? And how do you deal with national specifics? And how do you avoid that one or the other nation gets too much space and its history is exaggerated compared to other histories? The third point is, how do we deal with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course, history is interpretation, and the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history, sometimes conflicting histories, and how do you deal with them? Is there, as Professor Yu states, a true history that just has to be written down? Or are there many histories? Is there a multi-perspectivity of history? And how do you present this multi-perspectivity of historical events to the student in one textbook? The fourth point is, if you look at different countries, you have different ways of teaching, and you have different learning cultures, and you have different types of textbooks. Some textbooks include sources, some textbooks include tasks for the students, some others only present text, and so on and so forth. How do you make how do you come to terms with these different teaching methods and learning cultures in one textbook? And a sixth point is, or no, it's only my 5 points, is what are political obstacles? As I said before, writing common textbooks is a political endeavor. And if you look at Europe, at regions that are still politically very unstable, like Southeastern Europe, or if you look at countries where there are internal, let's say, history wars, debates about the way how to interpret the own national history, then it makes it obvious how difficult it is to come to terms to write a common history textbook. And my last point, because my time is up, is then to say, do we know really in which way textbooks have an impact on identity building processes? So far research has not given us much answer to that, and one of my questions to the presenters would be if there's a plan or if there's like a research strategy to find out in which way a history textbook that deals with the history of region has other effects on the identity or historical consciousness building of students than a history textbook that just deals with national history, because we have the conflicting identities, the national identity and the regional identity, and how are they linked together. I have to finish. I think the problems we face in Europe with writing common history textbooks and textbooks on the region, I think very similar to the East Asian problems you might face, and I think it will be very helpful, and both sides, both regions would gain a lot from a mutual exchange and the way in which each region tries to resolve these problems.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국 선생님, 먼저 동아시아사 혹은 동아시아 공동 교과서 그런 것을 만든다는 문제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을 만든다는 그 두 가지 어떤 관계에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꾸로 말하면 이런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공통 교과서를 만든다는 문제와 그것이 어떤 전체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금까지 유럽사 공동 교과서라든가 그런 것을 노력하시면서 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이라는 지역을 어떻게 어떤 범위로 생각할지 동아시아보다 더 복잡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지역의 범위 문제, 그리고 유럽사라고 할 때 유럽 전체의 공통점이 어디에 찾을 수 있는지,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 그리고 서로 산천대는 그 역사 해석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교과서에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요구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주로 4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국의 중앙일보 문화부에 계시는 배현재 선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 선생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재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학술 출판 담당하는 기자인데요. 학술 출판이라는 분야는 신문사에서 가장 아카데미한 쪽에 가까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아카데미는 아니고요. 평소에 기자는 말을 많이 듣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앞서서 하는 거에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2000년부터 대략 2000년대부터 역사 문제를 취재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느낌, 감상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중일 역사전쟁 관찰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역사전쟁을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왔나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0년이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평화의 희망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이 역사 분야에 관해서는 역사 인식과 관련돼서는 21세기 지난 12년, 13년의 시간은 역사 전쟁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의 시각으로 볼 때. 역사 전쟁은 두 차원에서 벌어졌어요. 하나는 국제적이고 하나는 국내적입니다. 국제적인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온 것이었고 또 한국에서는 또 역사 전쟁이 국내적으로도 이게 심각했습니다. 하나는 보수의 관점과 또 하나는 진보의 관점이 대단한 충돌을 했죠. 이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역사 전쟁은 제가 볼 땐 별개의 것이 아닌데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분리된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역사와 정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역사 전쟁에서 역사는 정치였습니다. 근데 이 역사 전쟁에 대응하는 한국은 상당히 교육을 중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국제적인 역사 전쟁의 경우 문제는 외부에서 발생했는데 한국은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죠. 한국사 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오늘 주제인 동아시아사 역사 교과서를 개설한 이것도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역사 전쟁이 진행되는 방식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용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용어의 문제는 이 동아시아 교과서 혹은 동아시아 역사를 둘러싼 각종 해석의 문제에서 용어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한국이 대응하는 방식 여기서도 좀 생각을 해볼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주최한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사와도 관계된 얘기인데요. 처음에 이제 문제가 제기된 것은 2001년도 일본의 후소시아 교과서라고 하는 그 역사 교과서 문제가 발생했고 곧 이어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됐는데 일본의 문제는 그 이전부터 독도 문제와 얽혀서 좀 익숙했지만 동북공정은 전혀 새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2003년, 4년 이 무렵에 굉장히 충격이 컸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진 게 고구려 연구재단이라는 기구였습니다. 이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신인데 그때 제가 상당히 이제 사적으로나 전문가들 만나면서 어떻게 고구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냐. 고구려 문제가 당장 불거진 당장의 문제지만 일본의 문제도 있고 이 전반 동아시아 전반 혹은 동북아, 동아시아 이런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때 대응한 학자들이 이제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이었는데 결국은 고구려 그리고 또 연구란 말도 이렇게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구려 연구재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명칭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일단 이제 기자는 반대했지만 제가 뭐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제가 뭐 칼럼의 형식으로도 지적을 하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런 문제가 공론화가 되면서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식도 좀 바뀌죠. 연구라는 개념이 좀 빠졌어요.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인데 구체적으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는 동아시아라는 말을 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동북아 역사재단 그리고 동아시아사 해설 이런 문제에서 단순히 동아시아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안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대응하는 데서도 이 용어의 문제가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가르치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연구자들의 이해관계에도 상당히 이제 관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해보게 됐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나온 어떤 그런 용어의 문제는 결국 국가 간의 용어의 갈등 이런 문제라도 확대 해석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대응하는 어떤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조차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국가 간의 용어 해결 문제가 이게 쉽게 해결되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동아시아사라는 오늘의 관계를 갖고 볼 때 이제 용어의 문제를 좀 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보면요. 전근대사와 현대사 이 비중이 굉장히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오늘 돌린 교과서를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한국의 교과서 두 종하고 일본의 교과서 나온 것을 봤을 때 그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전근대사, 근대 이전의 역사만 해도 그 관점을 보면은 중국,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한족 내에서도 유교, 뭐 이 역사가 주로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기억이 되는 그런 역사일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은 대단히 첨예한 이제 화합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이런 관점,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침략이냐 아니냐, 침략이냐 뭐 진출이냐 이런 문제가 개입되는 것 같고 동아시아 교과서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서술, 중국에 대한 서술, 일본에 대한 서술을 볼 경우는 이것이 과연 서술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어떤 지배층의 시각, 국가의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냐 아니면 피지배층의 시각이냐 이런 논점이 여기서도 또 역시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역사전쟁의 두 가지 측면, 국제적이냐 국내적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 국내적으로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관점이 역시 복합적으로 이 문제에서도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사의 관점에서는. 그랬을 때 이 근대성 문제, 결국은 이제 현대사의 문제는 결국 근대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로 구체적으로는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동아시아 역사 교육 이것을 최초로 개설을 하고 어떤 그런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과연 뭐냐? 근대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제국을 해본 경험이 제가 볼 때는 없는 나라입니다. 이 역사 갈등, 역사 전쟁의 문제에서도 한국은 방어적 개념이었죠. 우리가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대응의 어떤 방식으로 내세우는 것도 일종의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국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여태까지 굉장히 그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이렇게 피해만 보고 살았냐 그랬는데 굳이 그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그건 뭐냐. 우리는 제국의 경험이 없이 제국 식민지를 다른 나라를 침략해 해본 경험이 없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어떤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나라 아니냐 한국이. 그런 자부심이 오늘 동아시아사를 최초로 개설하고 그거를 교육 과정에 집어넣는 이런 그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그 원동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취재해 오면서 그 2000년, 2001년 그때만 해도 오늘 이런 자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에서나 가능한 야 그런 거 가능할까? 동아시아는 가능할까? 했는데 이게 지금 가능성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대단한 성과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대체로 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역사적 관점, 동아시아적 관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지만 제가 볼 때는 세상에는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지만 대단히 앞으로 그 의미 있는 역할을 또 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그 21세기의 10여 년간은 그 한마디로 하면 역사 전쟁의 시대였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 그 역사 전쟁이라고 할 때 국제적인 증명하고 국내적인 증명 그 두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깊이 관계되어 있지만 표면적으로 분리된 상태로서 이런 그 역사 국제적인 그 역사 전쟁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주로 교육 문제로서 대응하려고 해왔다. 그것은 그 방어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한국은 그런 제국 경험이 없는 나라로서 오히려 그런 한국의 역사를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역사로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지금 열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토론자 소개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 계시는 오변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변 선생님은 중국사, 특히 그 중국 근대사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병수입니다. 저는 그 오늘 발표를 든 감상과 또 평소에 읽었던 그 동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낀 점, 뭘 바탕으로 하면서 하겠지만 특히 동아시아사 논의 배경을 먼저 설명함으로써 더 좋은 분명히 하고 또 붙여서 저의 제안을 말씀드림으로써 이제 논의의 폭을 좀 더 넓혀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사 교육을 이제 처음 시도를 했지만 이런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이 강조하는 어떤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 또 주관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이후에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된 현상 또는 지구의 현상 일부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의
그에 따른 그 영내외에서 어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욕구, 물론 이것은 미래 전망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동아시아사 논의가 시작했는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 여러 차원에서 같이 공감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분명히 노출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그 동아시아 각국에서 대두되는 그 국가주의 보양 문제, 또 결혼 청산 시체 문제 이런 것들이 보다 명확하게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 결국은 입법 주사 방교과서 문제나 또는 공개의 문제 등을 구출된 어떤 역사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태 선생님이 오늘 제국성의 반성, 그 동아시아 산업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듯이 이 동아시아 도입의 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보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제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등장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역시 동아시아 영내 동아시아 인식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정문대 사회에서 그 동아시아 국간의 어떤 상호수보원의 문제, 물론 조홍체제라든가 여러 설명은 되지만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보원의 문제, 그다음에 근대화 과정에서 어떤 국가관들이 강박당한 어떤 이 역사 경험의 문제, 그리고 그것의 연속으로서 어떤 그 능력적 인식, 이런 문제들이 영내에서 동아시아사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교육을 실현할 만한 상당한 촉구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동아시아사를 새롭게 구축하고 특히 학술과 지식체계로서 새로운 동아시아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동아시아사의 논의, 동아시아사 교육의 문제는 이러한 촉구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시도로서 충분히 인정받아야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물론 아주 실험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미 그 교과서나 기사서를 집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경의를 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분들이 갖는 성구성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그 역사 인식의 문제고 두 번째는 역사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서로 연관되면서도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역사 인식의 문제에서 역시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수용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국사 또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런 것을 대체 어떤 정치하에서 이해하지 교육과정상의 문제이긴 하고 식상의 문제지만 이학기 선생님은 동아시아사로서 국사의 대체 가능성을 거론하셨지만 이 문제는 어떤 다시 연상되는 것이 결국 과거 일국사적인 역사인식 근거인 국사, 동양사, 서양사 이런 삼과체제 극복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아다시피 삼과체제 문제점은 일본에서 창안되어서 한국에 이식된 것인데 이 근본적 음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국을 동아시아로 분리시켰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서양사에서 추출된 그런 모델을 가지고 동아시아사를 주변 국가의 역사를 이제 타자화했다. 이것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또 현재 시도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극복에 기여했느냐, 이것이 이제 논의 초점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삼국사의 병렬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안병호 선생님도 잘 지적하셨고, 특히 확장된 한국사로서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이런 경향, 그건 충분히 극복이 돼야 되고, 또 하나의 문제점, 특히 국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이런 식의 시각에서 중심적인 어떤 세계로서의 동아시아사가 생각이 돼야 된다고 이외교 노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특히 동아시아 서술 방법으로서 거론되는 것이 이제 비교, 어떤 구조의 연관성, 이것들이 이제 많이 대안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왔습니다. 이것은 오늘 방광자 선생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근대사 서술, 특히 교과서를 보면 이 사상사 부분은 거의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조적 연관성을 결핍하고 있는 아주 단적인 증거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역사상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론 민족주의적 시각에 지배당하고 있는 어떤 제국성의 서술은 여전히 극복돼야 되지만 이것을 극복 방안으로서 이 단순한 국가 건설, 자본주의 이렇게 어떤 근대 성취 과정을 비교하거나 또는 평면적인 교류로 설명하는 것은 어떤 대안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제국성의 실현된 구조의 시스템이 바로 그 내적 연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이제 서사성으로 해보게 문제인데 이것은 동아시아사가 주제 중심을 지향하는 것과 상당히 모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친숙한 서술 방식인 통사 서술이 생각될 수가 있는데 역사 교육에서 과거 통사 서술 분식점은 뭐 사람피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지역사라고 할 때 동아시아사가 지역사라고 할 때 세계사의 경우처럼 주제적 접근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역사교육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이야기를 갖춘 그 서사성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서술해 내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핵심 문제가 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략하게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두 가지 점만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핵심 문제는 이제 각국 간의 역사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이제 극복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특히 이 민족주의가 이제 민족주의 극복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공동의 개발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인색할 필요는 없지만 그 목표가 어떤 단일한 역사인식 이것이 될 필요는 없고요. 이 공존 가능한 어떤 다원적 역사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학술 또 학문적인 또는 교육자의 논의가 중심이 돼야 되지만 어떤 그 다양한 방식 소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와 어우러서 특히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소통의 다원성과 함께 민주성 또 대중성 이런 것들이 함께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역사교육의 성격이 단순한 역사 논리만의 문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교육을 실행하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 나아가서 정치적 문화 문제, 이것을 이제 포괄하면 이제 소위 그 교과서 문화라든가 역사교육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와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그 방식의 다양화와 함께 각 그 영내에서 어떤 대중성, 민중성 이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이 논의가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세계사로서의 어떤 동아시아사 문제가 배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동아시아사 자체가 세계와 고립도 존재할 수가 없듯이 그 육사적인 관점을 넘어서는 지역사를 모색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동아시아사로서 지역사가 배려가 되겠지만 이것은 결국 그 동아시아만을 특권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래서 그 북미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 학과의 소통 가능성 이걸 염두에 둔 좀 더 보편적인 이런 방향의 동아시아사가 논의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동아시아사가 시작되고 동아시아사에 관한 저술들이 상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또 생각해야 되는 문제점으로서 네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는 동아시아사가 시작되면서 동아시아사, 한국사, 세계사의 관계 이런 문제는 단순히 역사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학계, 국사, 동양사, 서양사라는 지금까지 이른바 삼과 체제 자체의 문제로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국가 중심의 역사 소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그런 것을 위해서 비교 연구라든가 특히 그 서로의 연관성 그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 동아시아사는 그 주제 형식으로 되었지만 역시 그 역사 교육에서는 소사성, 이야기성 그런 것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앞으로 동아시아사를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정 가능한 역사인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역사인식의 민주성, 대중성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계사의 열린 동아시아사 그런 것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 앞으로 전문가로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곧 80분 예정된 시간이 다 왔습니다. 아무튼 그 7분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토론해 주셨기 때문에 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그 논점들이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그 동아시아사 인식 이런 문제는 논의 자체는 지금까지도 많이 왔습니다만, 오늘의 이 회의는 한국에서 동아시아사이라는 과목이 시작되고, 마이크가 조금 이상해요. 다른 음악이 들려요. 안 돼. 안 들립니까? 뭔가 다른 음악이 어떻게 통역을 할수 없는 게 그래서 그 동아시아사가 시작되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에서 동아시아사에 관한 책들이 국제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그런 그 단계로서 그 논의했다는 그런 것이 새로운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아시아사 논의에서도 최근에 와서 새로운 단계, 한 단계 올라간 상태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좋은 지적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 발표를 기초로 해서 많이 여기서도 토론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앞으로 계속 논의하는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1부에서 사회를 하셨던 전재정 선생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바로 부탁드립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의 선정자로서 1, 2부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동부아시아 내지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 또는 지역이 함께 모여서 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아시아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와 같은 논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공통의 역사 인식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희 재단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토론의 장을 자주 마련하고 해가지고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건설적인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제의 소재는 과거이지만 지향하는 것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각 나라들이 평화롭게 함께 번영하는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연락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끝나고 나가시지 말고 기념 촬영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시부터 제주도 치사 축제 만찬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